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사회발전협회가 주최하는 포럼 카이로스 16회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 현황과 개혁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거창하게 주제를 정했는데 요즘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고 우리 여야의 모든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요즘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하성수 변호사님이 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잘 이해가 되게끔 설명도 하고 또 어떻게 계획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 같습니다. 하성수 변호사님은 아주 오래전에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하셨고 지난번에 비례 선거제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비례민주연대의 공동대표를 하셨고 재밌는 거는 이 시민운동 비슷하게 요즘 세금 도둑 잡으라 그런 제목의 그 단체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선거제도 개혁 논의 현황과 개혁 방안에 대해서 하성수 변호사님이 발제하기 전에 저기 지금 현재 참여하신 분이 룸에 몇 분 계시나요? 얘기 안 하고 그냥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어, 천천히 줌에 계신 분과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참여를 지금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성수 변호사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아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마침 오늘 초대를 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회에서 오늘도 뭐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자회견 정책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뭐 설명한 자리도 가졌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뭐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이게 가까이 돼야 되겠군요.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오늘 김진표 의장이 어쨌든 정책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원래 이게 뭐 얼마 전 기사입니다만 23일 날 이제 그 본회의가 열려가지고 이제 국회 전원위원회라고 이게 예전에 이라크 파병할 때 한번 열리고 19년 만에 열리는 건데요. 300명 전체가 참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300명 전체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이제 또 열릴 예정입니다. 이게 제가 가렸네요. 예, 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300명 전체가 이제 참여하는 위원회가 지금, 이제 목요일 날, 23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그 전원위원회를 하기로 의결을 하면,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2주일 동안 전원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러니까, 굉장히 빡센 일정입니다. 빡빡한 일정인데, 어쨌든 선거제도라는 걸 놓고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원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 논의되고 있는데 뭐 하루하루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원래 3개 안건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원회에서 3개 안을 의결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이죠. 어제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그 중에 2개를 사실상 폐기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뭐 기사로도 나왔지만 국회의원을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자는 게 2개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잘라가지고 사실상 이제 지금 새로 이제 또 안이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회 상황은 하루하루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그렇게 국회에서 하루하루 바뀌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선거제도라는 게 어떤 건지 여전히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언론이 일단 제대로 다뤄지질 않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쓰는 기사는 기자들도 사실 알고 썼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정치인들의 말을 옮기는 수준에 그냥 그치고 있고
국회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베껴서 쓰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언론이 그 제대로 보도를 안 하니까 국민들이 선거제도라는 게 뭐고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고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살 때에도 삼성 걸 살 건지 LG 걸 살 건지 또는 뭐 아이폰을 살 건지 이런 건 선택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선거제도도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사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알고 선택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외국에서는 국민투표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국민투표를 할 때 선거제도의 아주 디테일한, 그러니까 아주 기술적인 거,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 기술자들이 만드는 부품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결정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아이폰을 살 건지, 삼성폰을 살 건지, LG폰을 살 건지, 뭐 자동차를 사는데 경유차를 살 건지, 휘발유차를 살 건지, 전기차를 살 건지, 그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그러면 그 자동차에 어떤 부품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만들지는 그거는 기술자들이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인데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이제 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이 제대로 될지 또 이번에도 또 왜곡이 될지 안 될지 이건 알 수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국민들이 알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전원위원회에서 좀 그래도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좀 잘 설명해서 국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선거제도에 대해서 좀 알도록 하는 것만 돼도 저는 의미 있는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어쨌든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는 건 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뭐 중대선거구제라는 이야기를 연초에 대통령이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꺼내면서 또 얘기가 좀 복잡해져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선거제도라는 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뭐냐면은 여기 제가 기본 분류라고 써놨습니다만 다수대표제로 갈 거냐 비례대표제로 갈 거냐 사실 이것만 선택해도 됩니다. 국민들은 어느 게 좋으냐. 다수대표제는 뭐냐.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되는 게 다수대표제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1등만 되는 건데 2등, 3등, 4등까지도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뭐 우리 지금 시군구 의원 선거는 2명, 3명, 4명까지 되는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수대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람 보고 찍고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다수대표제나 비례대표제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분류다. 이것만 이제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중대는 뭐냐? 소중대라는 건 한 명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명만 뽑으면 이제 소선거구제라고 부르고 이제 2명에서 4명을 뽑으면 이제 중선거구제라고 부르고 5인 이상 뽑으면 뭐 대선거구제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분류는 선거제도 연구한 학자들은 쓰는 분류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학자나 법학자들이 이런 분류를 많이 써가지고 우리는 자꾸 소중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다수대표제냐 비례대표제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거제도는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소중대는 무슨 이야기냐? 소선거구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수대표제일 수밖에 없죠. 왜냐 한 명만 뽑으니까 1등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다수대표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선거구제라고 하는 거는 대선거구제하고 좀 다릅니다. 중선거구제는 2명에서 4명을 뽑는 건데 2명에서 4명을 뽑을 때에는 2, 3, 4등까지 되는 걸로 할 수 있죠. 역시 다수대표제 방식으로. 그리고 2명에서 4명도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한다는 건 정당 지지율대로 2명에서 4명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뭐 4명 가지고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준다는 게 이게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유럽에서는 이제 대선거구제 5인 이상 선출하는 대선거구를 유럽에서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거는 결국에 뭐냐면 비례대표제입니다. 예를 들면 5명 이상을 뽑는데 1등부터 뭐 5등, 6등까지 당선되는 걸로 하기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5등이나 6등이 뭐 1%, 2%밖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등은 한 40% 받았는데 5등, 6등은 1%, 2% 받는데 그걸 다 같이 똑같이 당선시켜 준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5명 이상을 뽑는다는 건 결국에는 비례대표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5명을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주고 10명이면 10명을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인데 사실은 유럽에서는 대선거구란 말을 안 씁니다. 그냥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 그 비례대표제를 권력을 나눠서 하는 거죠. 독일은 16개 주별로 하고 스위스도 주별로 합니다. 스위스도 주별로 하고 오스트리아도 주별로 하고 그게 이제 일종의 권력별 비례대표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게 가장 기본적인 분류.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중대 선거구제보다 중요한 거는 비례대표제냐 다수대표제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아까 언론에 제가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국민들한테 물어볼 때 다수대표제가 좋아요? 비례대표제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야 맞는데 얼마 전에 MBC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국민들이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소선거구제라는 건 한 명만 뽑는 거고 중대선거구제라는 건 두 명을 뽑을 수도 있고 10명을 뽑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그냥 물어본다는 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건 요 밑에 부분인데요. 이 MBC 여론조사에서도 기사 내용 요약이라고 되는 부분 보면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하고는 좀 다르게 다당제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다당제가 적합하다는 여론이 56.8%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토마토라는 언론에서 또 조사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다당제가 좋아요, 양당제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당제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절반 이상입니다. 근데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양당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양당에 대한 실망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보면 다당제를 선호하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수대표제냐 비례대표제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수대표제는 양당제를 낳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체로. 특히 우리나라처럼 한 명만 뽑으면 1등만 당선되는 걸로 하면 결국에는 양당제로 수렴이 될 가능성이 많고 비례대표제로 하면 다당제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정치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뭐 디베르제의 정리라고 하는 것인데 디베르제라는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제도를 어떤 선거제도를 택하냐에 따라서 양당제가 될 수도 있고 다당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당제를 원하는데 왜 다당제가 안 되느냐? 선거제도가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 1등만 되는 거기 때문에 다수를 그죠?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그걸로 뽑으니까 양당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당제를 원하는 민심이 반영되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이해하셔도 선거제도의 핵심은 이해하신 겁니다. 다수대표제냐 비례대표제냐가 선거제도의 기본 문제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심을 보면 다수대표제가 아니라 비례대표제가 되어가지고 다당제가 되는 걸 원한다. 근데 지금은 선거제도가 다당제가 못 되도록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를 좀 바꾸려면 결국 선거제도를 안 바꾸고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다당제 구조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게 지금 중요한 논의가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할 때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저 나름대로 3대 원칙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첫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거. 그게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받은 지지율대로 나눠주니까 표의 가치가 동등합니다. 내가 A당을 지지하든 B당을 지지하든 한 표의 가치가 똑같이 나오는 게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면 자연스럽게 다당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진보적인 정당이 10% 이상 지지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진보적인 정당이 10% 이상 의석을 가져갔다면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가 양당제 구조가 되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보적인 정당도 한 번도 원내 교섭단체를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단독으로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받은 표는 10% 이상인데 의석은 뭐 대여섯 석, 뭐 10%는 그냥 5%도 안 되는 의석을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당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비례대표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당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원칙.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OECD 국가의 다수가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하는 방식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순수 뭐 또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게 있고 연동형은 들어보실 텐데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 혼합형입니다. 혼합형하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OECD 국가의 다수는 그냥 비례대표제. 어떻게 보면 뭐 굳이 부른다면 순수 비례대표제가 24개국가, 37개국 중에 24개국이니까 3분의 2 가까이가 순수 비례대표제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연동형, 혼합형이라는 걸 택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뉴질랜드 두 개 나라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수 대표제, 그냥 1등만 되는 걸로 고집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정도인데 사실은 프랑스나 호주는 순수한 어떤 1등만 되는 순수한 다수 대표제는 아닌데 약간 변형된 건데 그것까지는 오늘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병립형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나라가 예전에 하던 방식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지역구에서는 소선거구제를 하고
비례대표를 약간 더 가지고 비례대표는 따로 그냥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주는 방식을 병립형이라고 하는데, 왜 병립형이라고 하냐면은 이게 따로따로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따로 뽑고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따로 뽑기 때문에 병립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동형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연동형이라는 말은 사실은 지역구 선거도, 우리나라처럼 지역구 선거도 하고 비례대표 선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비례대표 선거가 중요한 게 연동형입니다. 독일이나 뉴질랜드가 대표적인데요. 지역구에서 몇 명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얼마 받느냐가 그 선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연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이라는 건 우리나라처럼 지역구는 1등만 당선되는 걸로 하고 비례대표를 따로 두는데, 중요한 거는 전체 의석을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줍니다. 우리나라는 지역구 빼고 이제 과거에 이제 비례대표 한 47석 정도만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주는 게 병립형인데, 독일은 그게 아니라 전체 300명 전체를 정당 지지율대로 먼저 나눠줍니다. 먼저 나눠주고 가령 A당이 100석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당에서 지역구 당선자 먼저 인정해주고 모자라는 건 비례대표를 채워준다. 이게 연동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가 아니라 무조건 정당 지지율대로 일단 다 나눠주는 겁니다. 토탈해서 전체를 다 나눠주고 그 안에서 뭐 지역구 당선자 먼저 인정해주고 모자란 거 비례대표를 채워준다. 이게 연동형인데요. 이 연동형 방식이 가능하려면 비례대표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죠?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대로 전체 의석을 나눠준 다음에 그중에 지역구 당선자 먼저 인정하고 비례대표 모자란 거 채워주려면, 그러면 아무래도 비례대표 숫자가 많아야지 이걸 채워주는 게 가능하거든요. 조정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299석인데 비례대표가 299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역구가 253이고 비례대표가 47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연동형을 도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의석을 늘려서라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이제 외국의 선거제도인데요. 기억하실 건 어쨌든 비례대표제 국가가 압도적으로 많다. 정치 선진국일수록. 그리고 다수 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은 지금 대표적으로 정치가 불안정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양당제인데 지금 뭐 공화당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지금 유력한 정치인이 돼버렸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정치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당제 국가인 비례대표제 국가들이 오히려 정치가 더 안정되어 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유엔 차원에서 행복보고서라고 매년 이제 행복보고서 발행을 하는데, 행복보고서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하는 나라가 주로 유럽 국가들이 많습니다만 이 나라들도 다 비례대표제 국가들입니다. 공통점은. 그러니까 정치제도하고 국민들의 삶이라는 게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정치제도가 비례대표제인 나라들이 대체로는 복지국가가 돼 있고, 또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은 편이고 정치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택한 나라들이 정치가 더 불안정하고 삶의 질도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원칙은 이제 비례대표제고 표의 등가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건 영남이나 호남에 사는 분들은 뭐 아주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만, 특정 정당이 지역을 그냥 일당 지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정치 아주 고질적인 문제고, 그걸 뭐 지역주의라고도 표현하지만 저는 정확하게는 지역 일당 지배 체제라고 생각하는데요. 87년 이후에도 뭐 40년 가까이 지금 지역 일당 지배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권역별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아닌 정당이 지역구에서 1등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그렇다고 해도 지금 비례대표를 우리는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전국 단위로 하니까 그러면 대구 경북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로 되는 거는 그야말로 그 정당의 선의에 맡겨지는 거죠. 정당 지도부가 대구 경북에 비례대표 한 자리 주면 민주당에서 들어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이 한 자리 주면 들어가는 건데, 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지역 일당 지배 체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이걸 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하는데 지금처럼 전국 단위로 하지 말고, 그러면 주로 서울 수도권 중심이 되니까 비례대표 자체도 이거를 이제 권역을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20% 이상 항상 나옵니다. 어떤 선거를 하든 간에 지금은. 그러면 민주당도 한 3석 정도를 경북에서도 3석 정도를 가져가게 되고, 대구에서도 그 정도 가져가고, 또 반대로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이 지금 10% 이상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이 들어가고, 또 진보적인 정당은 진보적인 정당대로 또 받는 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한 정당이 지역을 일당 지배하는 건 깨질 수 있고, 사실은 이 지역 일당 지배 체제라는 게 한국 정치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영남이나 호남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지역구만 잘 관리해서 다음번 공천만 받으면 되고 정당 지도부 눈치만 잘 보면 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려면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권역별로 하는 게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권역별로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지금 이 비례대표를 전국 단위로 하게 됐느냐? 박정희 때 처음으로 전국구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결국에는 이거 박정희 전 대통령 그쪽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국회의원을 시켜주고 싶은 사람을 쉽게 국회의원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전국구를 도입한 겁니다. 그게 이름이 지금 비례대표로 바뀌었지만 사실상 지금도 전국구인 거죠. 그래서 전국구로 해야만 쉽게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몇 번 줄게, 비례대표 몇 번 줄게 하면은 10번 줄게 하면 10번이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권역으로 나누고 이런 걸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냥 전국구. 그래서 처음에도 도입할 때도 이름이 전국구였고 지금도 그냥 그런 개념인데 사실 외국에서는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에 대한 또 부정적인 인식이 뭐냐? 바로 그 전국구의 영향인데요. 비례대표 순번은 정당이 정하는 거고 사실상 정당 지도부가 정하는 거다. 그래서 옛날에 공천장사란 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공천장사. 근데 그게 다 전국구의 유산입니다. 그 박정희 정권 때 처음 도입된 전국구의 1963년에 도입된 전국구의 유산이고 사실 외국에서는 비례대표라는 말을 쓰지만 그 비례대표 순번은 정당이 정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직접 정하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걸 개방혁명부나 가변혁명부 이런 말을 쓰는데요. 가령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이게 만든 투표용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투표용지에 당 이름이 있고 당 이름 밑에 이렇게 후보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 비례대표 정당 투표할 때는 당 이름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보다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당도 고르고 후보도 고르는 방식으로 비례대표제를 한 나라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걸 이제 개방혁명부라고 하는데 열려있다 이거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당도 고르고 후보도 고릅니다. 그러면 당을 고른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은 나눠주는 거죠. 당 지지율에 따라서. 그러면 A당이 3명을 받았다. 이 어떤 권역에서. 그러면 그 A당의 후보들 중에 누가 3명 안에 들어갈 거냐. 그걸 유권자들이 정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부터 타까지 있으면 A당이 그러면 그 중에 3명을 받았으면 제일 많이 받은 순서대로 3명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개방혁명부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전국구라는 개념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이제 비례대표 명단은 전국 단위로 작성하는 거다. 권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런 개방혁명부라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과거 군사정권의 유산 속에서 우리 의식이 갇혀 있는 건데 사실은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권역을 나눠서 할 수 있고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개방혁명부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지지하는 안은 지금 보여드린 이 안입니다. 권역별로 하고 개방명부를 하자라는 것이고요. 지금 박주민 의원이 이제 이 제가 제안한 내용 그대로 거의 그대로 법안 발의를 해서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비례대표제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여성 비율이 높고요. 선거를 하다 보면 여성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찍기 때문에 정당 입장에서도 여성을 배려하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배려할 수밖에 없고요.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을 공천하고 청년 정치인을 키워내지 않는 정당은 미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덴마크가 40세 미만 국회의원이 40%가 넘는데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그러니까 20, 30대 국회의원이 40%가 넘습니다. 덴마크 국회에는. 근데 그게 사실은 저는 이 비례대표제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일종의 짬뽕안 내지는 뭐 변형, 왜곡된 안들이 많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사실은 대안입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국회의원들에게 맡겨놓으면 국회의원들은 이걸 어떻게 막 짬뽕해서 이상한 제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서 지금 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내일도 열릴 예정인데 내일 어떤 안을 이제 그 전원위원회에 올릴지가 내일 결정이 됩니다. 근데 잘 결정이 될지도 좀 걱정이고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두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개혁을 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니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건 이제 독일이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는 독일과 뉴질랜드입니다.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이제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그리고 정당 투표를 따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정당 투표가 중요합니다. 정당 투표에서 나온 표대로 의석을 나눠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16개 주를 권역으로 해서 후보 명단을 작성해서 독일도 지독히 보수적인 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수적인 주라고 해도 그 지역의 보수 정당 말고 나머지 당들이 그 주의회나 국회의원 비율을 보면 한 50%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보수적인 지역에서 보수적인 정당도 50% 이상 지지를 얻기는 힘들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우리나라도 뭐 대구 경북이 아무리 보수적이라고 해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60% 70%고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정당 지지로 따지면 한 70% 정도 나올 때가 많습니다. 나머지 30%는 다른 당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16개 주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지역주의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특정 지역의 성향이 있지만 그렇지만 지역을 어느 정당이 일당 지배하는 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하고 비례대표 개념이 또 다른 게 독일은 지역구에서 출마한 사람이 비례대표로도 출마합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는 떨어져도 비례대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지역구 나온 사람, 비례대표 나온 사람 따로따로 하면 비례대표는 그야말로 예전에 전국구처럼 그냥 어떻게 운 좋게 국회의원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독일처럼 지역구 나간 사람이 비례대표로도 나가가지고 지역구에서 2등에서 떨어지면 비례대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이런 방식들이 있고 독일은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방형 명부 방식은 아닙니다. 정당이 순번을 정합니다. 근데 정당이 순번을 정하지만 당원 투표로만 정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당원 투표로 정하지 않으면 공천 자체가 다 무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입니다. 독일이 정치가 잘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어쨌든 그래도 정치가 안정된 나라를 꼽으면 독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독일 제도도 좋은 제도고 독일의 투표용지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에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지역구에서 나온 후보 찍는 거고요. 왼쪽 게 오른쪽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정당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찍고 정당 찍는 거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겁니다. 표의 계산 방법이 일단 정당 지지를 가지고 의석을 다 나눠줍니다. 전체 598석이면 598석을 다 정당 지지로 나눠주고 그리고 그 정당이 받은 의석 안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주별로 하다 보면 좀 독일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역구에서 299, 비례대표 299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구에서 299를 하는데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가령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림에서 바바리아가 바이에른주인데요. 바이에른주에서는 CSU 기독교 사회연합이 거의 지역구는 다 싹쓸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주고 그중에 지역구 당선자를 인정하는데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준 것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걸 초과 의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독일 이제 제가 뭐 독일 제도를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요. 어쨌든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서라도 결국에는 맞춰줍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A당이 정당 지지로는 100석이 나왔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120명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20명을 인정 안 해줄 수가 없죠. 지역구에서 당선됐으니까. 그러면 이 비례성, 표의 등가성이 깨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비례대표 의석을 더 늘립니다. 그래서 원래 법에서는 299석인데 지금은 437석까지 늘어나 있어요. 비례대표 의석이.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가져가야 되는 의석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너무 많아버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추가로 다른 당에 더 주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이게 쟁점입니다. 독일에서는. 지금 원래는 법정 의석이 299, 비례대표 299에서 598석이 되는데 지금 700석이 넘어버렸어요.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300명을 350명으로 늘린다고 난리가 나는데 독일은 법에서 정한 의석은 598석인데 지금 700석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는 거예요. 100명 이상이 더 생겼습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비례성, 표의 등가성이 지켜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독일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갑자기 독일 같은 이런 제도적 변화를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이니까 독일처럼 하려면 비례대표를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독일식 연동형이라는 걸 도입하는데 우리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비례대표 47 가지고 뭐 독일까지는 안 되지만 어떻게든 좀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해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역구 250세 석은 그대로 둔다고 치고 비례대표 47만 가지고 어쨌든 지역구에서 당선이 안 되는 정당들을 비례대표로 많이 줘가지고 의석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는 게 지금 우리가 다당제로 가는 길이라고 보면, 그러면 비례대표 47을 가지고도 어떻게든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 독일처럼 효과는 확실치 않지만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 안이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안은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덴마크나 스웨덴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방식이지만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건 300명 가지고도 거의 완벽하게 표의 등가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나 스웨덴에서 이게 검증된 제도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덴마크는 175명이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중에 135명은 어떻게 뽑느냐? 아까 보여드린 그 개방형 명부 투표용지 같은 걸로 해서 권역별로 뽑습니다. 덴마크 전체를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뽑고, 그리고 40명은 조정의석이라는 걸 두는데요. 조정의석은 뭐 한 데 쓰는 거냐? 아무래도 권역을 나눠서 하면은 표의 등가성이 깨지거든요. 가령 10명을 뽑는 권역이 있으면 10%는 나와야지 한 석을 가져갑니다. 5% 나오면 못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런 정당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정당들을 위해서 덴마크나 스웨덴은 조정의석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명을 따로 떼놨다가 이 40명 가지고 맞춰주는 거예요. 5% 받는 정당이 있어? 그러면 175 곱하기 5 해가지고 몇 석 가져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 맞춰주는 게 조정의석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역구 253 그대로 이 대선거구 권역별로 뽑는 걸로 바꾸고, 그리고 47명은 조정의석으로 쓰면 우리나라는 300석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고요. 그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는 이제 아까 보신 그 투표용지, 권역별 투표용지에서 당도 고르고 후보도 고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유권자는. 그리고 그 권역에서 이제 받은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 가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에서는 당선이 어려운 소수 정당, 3% 지지받는 정당, 5% 지지받는 정당, 또는 이제 선거 때마다 이게 좀 들쭉날쭉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 정당이라고 해도 어떤 선거에서는 받은 표보다 의석을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조정 의석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도입하기 쉬운 게 지금 253석의 지역구를 그냥 권역별로 뽑는 걸로 바꾸면 됩니다. 가령 이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가 지금 8명의 국회의원을 뽑거든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그 8명을 그냥 광주광역시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뽑으면 됩니다. 서울 같으면은 서울을 한 6개, 7개 정도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무슨 지방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뭐, 서초갑, 서초을, 뭐, 강북갑, 강북을 이렇게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청장도 아니고 구의원도 아닌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그냥 서울도 한 6, 7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크게 뽑고, 뭐 광주 같은 데는 광주광역시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각 당이 후보 내고, 그 유권자들은 당 고르고 후보 고르고, 투표해가지고 당 지지율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47명의 비례대표는 조정의석으로 해서 나눠주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지역주의도 확실하게 깨지고 표의 등가성도 확실히 보장되는데요. 가령 이제 지난 총선 결과를 가지고 경북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그때 싹쓸이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나 정의당도 받은 표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고요. 호남은 반대로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주의도 깨고 표의 등가성도 보장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뭐 덴마크가 하고 있는 사례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요. 뭐 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제 거대 양당이 하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어쨌든 법을 통과시켜야 되고, 그러면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는 겁니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은 선거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과반수가 통과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또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게 지금은 뭐 대세 좀 국회에서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냐가 중요한데요. 일단 거대 양당 상황을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하겠다라고는 약속을 했습니다. 대선 직전에 작년 2월 27일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했고,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꾸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작년 8월 전국대의원대회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대 양당 중에 민주당은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약속을 지키려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론이 없는 상태나 비슷한데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라는 걸 했으니까 어쨌든 바꾸자라는 얘기는 대통령은 했지만 여전히 좀 애매모호한 입장인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어제 이야기한 거는 의석을 늘리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의석을 늘리는 게 안 되면 독일식 연동형은 완벽하게 도입할 수는 없고 약간 불충분한 형태의 연동형을 도입하는 건 가능합니다. 독일식 연동형.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덴마크, 스웨덴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원래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일정은 2월 말까지 복수안을 마련한다. 정치개혁특위에서. 근데 이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지금 내일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열려가지고 복수안을 지금 정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전원위원회를 열겠다. 이렇게 지금 국회 일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양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문제인데, 1차로는 이제 민주당이 약속했던 대로 안다운 개혁안을 내느냐, 이게 아주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한 당이라도 확실하게 개혁적인 안을 내야지 토론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선거제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복잡한 제도가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딱 이렇게 모델이 있는 겁니다. 선거제도라는 건 이미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실험을 해봤고 그래서 모델이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모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건 덴마크, 스웨덴 모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일 모델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모델이 있고 아니면 그냥 예전처럼 그냥 1등만 되는 걸로 뽑든지. 근데 1등만 되는 걸로 뽑는 거는 지금 문제가 많아서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지역주의를 깰 수 있는 선거제도 모델은 대체로 보면 독일식 아니면 덴마크, 스웨덴식 또는 뭐 다른 나라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대체로 이제 모델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모델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면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 이상하게 막 짜맞추기 한 걸 가지고 토론하면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워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어떤 안을 낼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 논의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사실 합리적 보수라면 저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합리적 보수라고 좀 하는 분들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거대 양당 중심의 이 정치가 너무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가고 있으니까, 뭐 어느 쪽이 잘못했다 못했다 이거 따지기 전에 어떤 생산적인 정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 보수도 저는 동의할 수 있고, 가령 또 호남에서 국민의힘을 하는, 요번에 그 뭐 국민의힘 당대표 나온 천하람 씨 같은 사람은 호남에서 국민의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호남에서 지역구에서 1등에서 당선되기는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비례대표제를 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양당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여론이 어느 정도 가해지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게 정치권에서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여러 각계각층에서 정말 선거제도 개혁이 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좀 의미 있는 일이 있었던 거는 3월 4일,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일, 어떻게 민주당 안에서 제일 기득권이 있는 지역이 호남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근데 민주당이 이제 광주 광역시당에서 어쨌든 공식적인 의결을 했습니다. 우리도 덴마크, 스웨덴식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대선거구 비례대표제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권역별로 이렇게 투표용지 만들어가지고 광주광역시를 그럼 하나로 하는 겁니다. 광주광역시를 하나로 해서 거기서 8명을 뽑는 걸로 하고, 그래서 각 당이 후보를 내고 유권자들은 정당 고르고 후보 고르고 투표하고, 그래서 정당 지지율도 나눠 가진다. 사실은 민주당 광주시당 입장에서는 한 2석 정도는 잃는 겁니다. 지금 8명 중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8명 싹 다 민주당이 지금은 당선될 수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입장에서는 한 2석 정도는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지율대로 봤을 때.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또 영남에서도 또 지역주 깨지고 호남도 깨지고, 그리고 지역에서도 좀 다당 구조가 만들어지고 경쟁 구조가 만들어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되고. 근데 어쨌든 지난 3월 4일 날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이런 걸 제안을 했습니다. 공식 의결을 해가지고.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이런 게 된 건데, 사실 이런 움직임이 이제 이런 거대 정당의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깥의 여론이 참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다 묻혀버립니다. 근데 국회에서는 이
광주광역시당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국회 안에서 묻혀버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오늘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정치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은 내년 총선에서 어, 국민들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희한하게 예전에 이제 우리가 경험을 보면 지금 국민들이 이제 정치 불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개혁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다음 선거에서 뭔가 심판을 당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그때 한나라당인가요? 그때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그때 어쨌든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어쨌든 개헌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 바로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이 망했죠. 그때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뭐 거의 의석을 거의 다 잃었을 정도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지난 대선 때 결과도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서까지 지지를 몰아줬는데 어떤 제대로 된 개혁을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또 심판 여론이 저는 작용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지금 정치 불신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지난 대선 거치고 지방선거 거치면서 작년 지방선거에 광주 투표율이 37.7%였거든요. 역대 광주시에서 이렇게 투표율이 낮았던 적이 없었고 전국 투표율도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불신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을 안 하려고 하는 쪽은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좀 시민들이 여론을 해서 정치를 우리가 계속 불신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뭔가 좀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하면서 이제 의석을 좀 늘리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외국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이 보통 인구 10만 명당 1명 정도를 보거든요, 국회의원을. 근데 우리는 5천만이니까 500명 정도가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정치학자들은 그렇습니다, 대체로. 근데 근데 지금 우리가 300명이니까 우리나라보다 1인당 그러니까 국민 숫자 대비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나라는 우리보다 좀 인구가 많은 나라들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정도고 대체로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뭐 5천만 왔다 갔다 하는 인구를 가진 나라들은 우리보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아까 독일이 8천만인데 제가 700명 넘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뭐 630명까지 줄인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 좀 늘리는 게 필요한데 그걸 이제 국민들이 동의를 하려면 국회의원들의 연봉 삭감이나 특권 폐지나 이런 것들이 돼야지 사실 국민들이 동의할 건데 역시 이것도 국회의원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뭐 같이 좀 해도 좋다. 이번에 의석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국회의원 연봉을 좀 깎고 특권을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 오늘 이탄희 의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이 지금 1억 5,500이거든요. 연봉이. 그중에 또 4천만 원 비과세 소득이라고 세금을 안 냅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잘 모르시는데 오늘 이탄희 의원이 뭐 오면서 기사 보니까 1억 5,500을 절반으로 줄이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의석을 늘리든 안 늘리든 절반으로 줄이자. 그래야지 국민들이 믿을 거 아니냐. 이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국회의원들이 그냥 밖으로 탱기자는 게 아니라 진짜 정치를 바꾸자고 한다는 걸 믿을 거 아니냐. 그냥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복잡하게 짬뽕 선거제도 가지고 논의해봐야 이건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오늘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헌법 개정도 필요한데 헌법 개정도 저는 필요합니다. 지금 87년 이후에 헌법을 한 줄도 못 고치고 있는 나라는 사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국회에서 그동안 개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안 된 이유는 선거제도를 안 바꾼 상태에서는 헌법 개정이 어렵다는 게 그동안의 경험입니다.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다당제가 되면 그러면 다당제에 맞춰서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양당제 구조에서는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이해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이렇게 야당일 때는 헌법 개정 좀 하자고 하다가 여당 되면 헌법 개정 이야기하면은 블랙홀이다. 헌법 개정 이야기하면 다른 이슈 다 덮이고 빨려 들어간다. 반대. 어느 당이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 개정이 되려고 해도 선거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좀 다당 구조가 돼가지고 정책 토론이 가능해지고 그러면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좀 토론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개헌을 하는 것도 가능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앞으로 한 2, 3주 정도 안에 좀 가닥이 잡히면 좋고 가닥이 안 잡히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좀 열려가지고 국민들이 진짜 선거제도가 뭐고 어떻게 개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접하고 토론도 해보고 이러는 기회가
흔치 않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종교계에서도 저는 좀 선거제도에 대해서 뭐 이게 선거제도가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측면들이 다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어쨌든 좀 선거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좀 목소리도 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성국 변호사님 얘기 들으니까 지금까지 엄청난 정치적 불신 속에 있다가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근역별 비례 대표제를 하면 희망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질문을 좀 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 제가 사실은 딱 드는 게 이 근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제가 보니까 완전히 이게 독식이에요. 어? 이 근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데는 전부 다 내각제가 주로 많은 것 같은데 이 대통령제가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걸 다 막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약간 들어서 그 질문을 조금 한번 드리고 이 대통령제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는 게 많지 않느냐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다른 질문도 하나 더 받고 할까요? 온라인에 네 온라인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그 음소거 끄고 질문하시죠. 근데 선거법을 하지 말할 때 지금은 이제 몇 명 뽑고 뭐 연동형 비례대표로 뽑느냐 이제 그것만 얘기하셨는데 이제 공천에 관한 얘기하고 선거 비용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후보자 자격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들도 제가 보니까 뭐 그 내부 그런 자리 그 국회의원 몇 명 뽑느냐 뭐 이런 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사실은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직접 관여 있는 거 뭐 저런 놈이 국회의원이라고 나왔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자격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돈을 얼마 잘못 썼다 많이 썼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해가지고 이제 떨어지 뭐 이렇게 물어내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천, 중앙당이 공천할 거냐, 밑에서부터. 이게, 당원들이 공천하려면 어떤 제도가 보장이 돼야 되나. 그런 얘기들이 조금 더 포함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 변호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격리가 돼가지고 바로 내일까지인데, 하루 때문에 제가 참석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만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바쁘신, 우리 정말 그 전문가 하 변호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기사발을 위해서 좋은 강연을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계몽을 시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때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제 뭐 불과 한 달 안에 지금 한 달도 못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선거법이 개정이 돼야만 내년 4월에 정말 총선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아직도 지금 틀도 제대로 못 잡고 이렇게 정말 헤매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사실 시민사회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우리 문제니까 선거법 이렇게 합시다. 국회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제도를 고칩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왜 시민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지금 많이 다녀보시니까 알겠지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직도 너무나 무지하고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고 지금 대통령이 이제 중대선거구 얘기하니까 뭐 그거 되겠어? 그거 안 되지? 그거 해가지고 그런 비난하는 얘기만 나오고 그래서 전혀 지금 국민들 사이에 시민사회 사이에도 아직 가닥이 잡혀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 변호사님 같은 분이 더 많이 나셔서 전국을 다니면서 좀 이렇게
계몽을 시키고 강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들은 내용만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서나 좀 잘 각 교회별로도 좀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지만은 정말 이 정치가 잘 되고 이 정말 양극화가 극복되고 정말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건데 교회가 정말 이 정치 개혁에 대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우리 기사발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개혁적인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런 논의를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귀한 우리 하 변호사님 모시고 좋은 강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남은 시간에 토론해 보자면 이제는 뭐 막연한 얘기보다도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독일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느냐 아니면은 권역별로 그 두 번째 안 덴마크 같은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대선거구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제 광주에서 8명을 갖다가 그 구역을 나누지 않고 한다면 광주 하나가 넓은 그런 그 대선거구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경상북도도 한 4-5개로 그렇게 나눠 가지고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국민들이 잘 이해만 하면은 그것도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닌가. 특히 서울에서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무슨 뭐 서초구 의원하고 무슨 강남구 의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나누는 것도 그래서 조금 더 넓게 해가지고서 좋은 사람 순서대로 4-5명, 5명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국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지금 하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 안들이 어느 정도로 이해되고 또 수용될 수 있을지 그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조금 더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다 나은 그런 선거 제도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질문 나온 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혹시 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대통령제하고 관계는 사실 대통령제라는 제도가 택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제 순수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이제 만약 선진국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 선진국으로 따진다면 미국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주로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순수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제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수대표제. 그래서 흔히 이제 대통령제하고 소선거구제가 잘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나라는 사실 미국 정도 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 중에 순수한 대통령제하고 이 소선거구제를 같이 결합시키고 있는 나라는 사실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보신 뭐 소선거구제라는 나라 중에서도 뭐 캐나다나 호주나 다 의원내각제 의회제죠. 의회제인데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지만 순수한 대통령제는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가 잘 맞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샘플이 너무 적은 이야기입니다. 이 정치 제도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대통령제라는데 대부분 비례대표제를 결합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 핀란드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정은 이제 총리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제 총리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데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게 핀란드나 오스트리아가 유럽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의 이제 우리하고 좀 차이점은 총리가 실질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는 게 차이라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 직선제는 바꾸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민주화의 어떤 우리 성과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를 하면서 그래도 지금 국무총리라는 게 우리는 있습니다. 왜 있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처음에 재헌헌법을 만들 때 사실은 의회제로 처음에 기초를 했는데 막판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통령제가 아니면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국무총리가 있는 대통령제가 된 겁니다. 우리 역사적인 근원을 따지고 보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게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라 약간 의회제하고 대통령제가 좀 절충된 형태로 시작이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국무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가 국무총리가 너무 형식적인 거죠, 지금.
실제로는 장관이나 국무위원 재청권 이런 걸 제대로 행사를 못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 헌법 자체로 보면 제왕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도 크게 손을 댈 필요는 없다, 우리는 어차피 대통령제와 국무총리가 있는 어떤, 그러니까 약간 절충된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손댄다면, 그 권력 구조 부분을 손댄다면, 국무총리를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국회에서 선출이나 추천을 해서, 임명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인, 국무총리를 정하는 방법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추천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정치적 배경이 있으니까 자기도 실질적으로 헌법에 정해진, 헌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으로 너무 권한이 집중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얼마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개헌안 제안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총리 추천제, 국회가 추천하는 걸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하고 잘 맞는 게 국회가 다당제로 구성이 됐을 때 그러면 총리를 추천하려면 정당 간의 일종의 정책 연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독일이나 많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다 단독 집권이 아니라 왜 다 연정이지 않습니까? 정책을 중심으로 연합을 하는데 독일도 항상 이제 연립정부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다수파가 연합을 해가지고 총리를 추천하면 그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하고 총리 추천제를 통해서 이게 잘 맞아떨어질 수 있고요. 혹시 이제 국회 다수파가 대통령하고 당이 다르면 어떻게 하느냐, 완전 입장이 다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나는 이 총리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국회 다수파와 대통령이 대립하는 것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무총리 추천 방법만 바꾸면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선거제도 개혁하고 잘 맞아떨어질 수 있고 훨씬 더 안정된 정치를 하면서도 권력도 좀 남용되는, 권력이 집중돼서 남용되는 현상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대통령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더 권한이 셉니다. 미국이 순수 대통령제고 우리는 절충형이라고 하는데도 실제로 권한은 우리가 더 셉니다. 인사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뭐 고위공직은 다 인사청문회 거치고 상원 동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도 10,000개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고 뭐 국회 대통령이 법안을 제출하고 예산안을 편성할 권한이 미국은 없습니다. 미국은 다 의회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력한 권한을 잘 사용하면 좋지만 남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오히려 총리 추천제를 하면서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로 바꿔가지고 다당제 국회를 만들면 그러면 이제 어떤 견제 장치들이 좀 더 마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김영기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공천이나 이런 부분이나 선거 비용이나 후보자의 차질 저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천을 민주화하자는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요. 그 민주화하자는 게 결국에는 당원들이 뽑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화한다면. 뭐 그걸 의무화하는 것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정당 안에서 벌어지는 선거를 보면 그게 정말 민주적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뭐 박주민 의원과 같이 발의했던 그 법안을 보면은 이제 개방형 명부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정하자. 그러니까 후보의 자질이나 공천이나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정당도 고르고 후보도 고른 다음에 그 정당이 받은 의석을 유권자들이 많이 선택한 후보 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선택한 결국에는 당선자를 유권자들이 정하는 거죠. 비례대표지만 그렇게 되면 정당이 마음대로 공천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뭐 정과도 많고 뭐 완전히 사기꾼 같은 사람을 공천한다. 그러면 그 정당이 투표를 안 할 것이고 그럼 그 정당은 의석을 조금 가져가고 또 상대적으로 정당이 여러 명을 냈는데 그중에 괜찮은 사람을 찍을 거 아닙니까? 유권자들이. 사기꾼은 찍지는 않으니까 유권자들에게 직접 선택권을 주면 그러면 그런 어떤 지금 많은 논란을 빚는 그런 자질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정치적으로도 무능한 사람들은 좀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걸러내는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공천개혁이라든지 자질 문제들은 많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 비례대표제가 가진 장점이 선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당 중심이기 때문에
가령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권역별 광주광역시를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 후보자들이 지금처럼 다 뭐 각자 공보 만들고 전부 그냥 차량 돌리고 선거운동은 다 그냥 유급으로 해서 돌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르고 그 정당의 후보자들도 나름대로 자기 개인도 홍보를 할 기회는 줘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많은 비용을 들이게 할 필요가 없어서 선거 비용도 사실은 이게 정착이 되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유럽의 선거 그 방송 같은 데서 취재를 하러 가면 거기에서 뭐 선거 비용 많이 써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런 유럽의 선진 국가들 보면 우리보다 훨씬 적은 선거 비용, 정치 자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훨씬 적습니다. 거기도 문제는 있지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개방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면 제 생각으로는 많이 좀 선거 비용 문제나 공천 문제 또 후보자 자질 문제도 많이 좀 해소가 될 것이다. 지금은 뭐 진짜 뭐 무슨 전과가 6범, 7범 그것도 뭐 어떤 뭐 민주화 운동했고 그런 전과가 아니라 정말 잡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과가 6범, 7범인 사람들도 공천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영남에서는 어느 당, 호남에서는 어느 당, 지방의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이제 개방 명부 방식으로 해서 진짜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최종 선택권을 주면 저는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정당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걸러내고 그 정당 안에서도 정말 개혁적이고 유능하고 이런 사람들을 좀 지지해 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 3년 선생님께서 시민사회가 왜 이렇게 좀 약간 목소리가 좀 약한지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이 선거제도라는 게 그 모두의 문제이지만 누구의 문제도 아닌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는 모든 시민사회가 다 관련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활동까지 접으면서 이거에 매달리는 그런 단체나 사람들은 찾기가 힘든 게 현실이고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조직이나 자기 단체나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라도 좀 시민사회가 힘을 모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뭐 부족하지만 지금 여러 시민단체들이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뭐 토론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움직이고 있어서 저 생각은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저는 각계각층에서 성명서도 내고 입장문도 내고 뭐 아는 정치인들한테는 좀 압력도 넣고 전화나 문자라도 좀 해주시고 조금 친분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최악의 경우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준연동형이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준연동형은 뭐냐? 반쪽짜리 연동형입니다. 독일식 연동형을 반쪽으로 도입한 게 준연동형인데 현재의 선거법은 준연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과거의 병립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하고 비례대표 얼마 안 되는 비례대표만 정당 지지율을 나눠주는 게 이제 병립형인데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과거로 후퇴하는 그런 안도 지금 논의가 하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준연동형이라도 유지하자라는 안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아까 제가 독일은 정당 지지율 따라 전체 의석을 나눠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되어 있는 준연동형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정당 지지율의 절반만 보장해 주는 겁니다. 가령 300명이 있으면 300명의 정당 지지율 10%면 30석이 보장되는 게 독일식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절반, 30석의 절반, 15석 정도만 보장되는 게 현재 준연동형이라는 제도인데요. 그것도 이전보다 나아진 겁니다. 이전보다 나아진 건데 가령 이전에 병립형 건 뭐냐? 300명 중에 47명만 정당 지지율을 나눠주니까 10% 지지를 받는 정당도 47명만 만약 지역구 당선자가 없으면 47명만 받으면 47명의 10% 하면은 5석입니다. 반올림해도 5석. 5석밖에 못 가져가는 10%의 국민의 10%의 지지를 받는데 300명 중에 겨우 5명만 가져가는 게 과거의 병립형 제도입니다. 근데 준연동형은 그게 아니라 30명의 한 절반 15석 정도까지는 보장해 주는 게 현재의 제도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좀 나은 건데 과거로 돌아가자는 안이 있고 현재 정도로 그냥 머무르자는 안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독일처럼 100% 연동형으로 가자. 그러면 30석을 보장하자는 안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게 독일식 연동형을 하기에는 우리가 의석이 모자라니까 비례대표 의석이 모자라니까 그게 어렵다면 아까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다라고 하는 이제 덴마크 스웨덴식으로 해서 아예 그냥 소선거구로 하지 말고 대선거구로 해서 크게 권력을 나눠 가지고
국회의원을 뽑자. 그래서 그 한 선거구에서 5명, 뭐 6명, 7명, 10명까지 뽑자. 이렇게 대선거구로 해서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안이 이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 4가지 정도 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거로 후퇴되는 안, 현재 수준으로 그냥 가자는 안, 준연동형을 가자는 안,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연동형을 해보자는 안, 독일식으로, 또는 이제 아예 덴마크, 스웨덴식으로 대선거구로 가가지고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무슨 동네 지방의원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스스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국회의원이 될 때는 뭔가 이 포부를 가지고 됐는데 막상 하는 일은 지역구 경조사 챙기는 거부터 해서 지역 행사 다니는 거에 절반의 에너지를 쓴다고 해요. 솔직한 사람들은. 절반은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못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 관리를 안 하면 다음번에 당선이 안 되니까 공천도 못 받고,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그냥 절반은 지역구 관리하는 데 쓰고 절반의 에너지만 지금 국가 일에 쓰고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줄이려고 해도 선거구를 좀 크게 하면 지금처럼 동네 민원까지 생길 필요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광주시에 좀 굵직굵직한 사안들, 서울에 뭐 강남권, 강북권에 굵직굵직한 사안들만 챙기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덴마크, 스웨덴식 대선거구제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제가 뭐가 끊어졌네요. 네네. 네. 그런가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가는 안, 그 정도가 지금 논의되고 있고, 지금 이제 내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이제 그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의 안들을 올릴지가 아마 정해질 예정입니다. 근데 아마 파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 지금 입장이 또 갈라서 파행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제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리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열리게 되고, 그 열리게 되면 아무래도 발언권은 선거제도에 대해서 아는 의원들은 개혁적인 의원들입니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잘 모르는 것처럼 국회의원들 선거제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걸로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고민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부터 이제 고민 아마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개혁적인 의원들이 좀 발언권을 좀 많이 가질 수 있고, 전원위원회에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되는 건 한 4가지 정도. 과거 후퇴, 현상 유지, 좀 더 진전하자. 진전하는 방법은 독일식이 있고, 독일식 연동형이 있고, 덴마크, 스웨덴식 대선거구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하 변호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잘 이해하게 되고 배워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요 근래에 있었던 이섬열 박사님 주최했던 대화문화 아카데미의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서도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역 단위의 소선구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영역별 전문가 그룹들이 전문가 영역에서 영향을 미쳐서 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중대 선거구역을 하더라도 소선구제를 병행하는 것도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회의원 수를 조금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도 이제 양해를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됐는데, 아마 현재 국회 양당 제도가 승자 독식 제도로 가는 걸로 인해서 한 표라도 더 많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머지 수많은 40몇 표 정도, 40 몇만, 뭐 아니면 49% 정도의 표가 사표가 돼버리는 거니까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들도 잘 동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았던 내용 중에 질문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삼김 제도, 삼김 있을 때, 김영삼 뭐 또 누구누구 이렇게 다 있을 때는 총재라고 하는 사람이 정당의 당 대표의 역할로 절대권을 가지고 공천을 했기 때문에 총재의 눈에만 잘 보이면 공천이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연장선이지만 공천권이 얼마나 민주적이냐, 얼마나 국민들의, 시민들의 의사와 합리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합리적으로 정말 공천을 받을 만한 사람을 공천할 수 있냐 하는 제도도 조금 고려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좀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 최근에 지금 국민의힘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정당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음번 총선은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공천에 영향을 받칠 거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점인데요. 네, 그 점에서 한번 말씀. 그 공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하나는 이제 정당 내부의 공천을 민주적으로 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독일은 이제 당원 투표로만 후보 선출해야 된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그렇게 이제 정당 내부 공천 개혁을 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법이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양당이 일단 그렇게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정당 간의 경쟁 구조가 만들어지면 공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를 많이 받는 그 비례대표제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정당 지지를 많이 받으려면 공천을 엉터리로 하면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공천 파동이 일어날 때는 그 파동이라는 정당이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선거에서 진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 간의 경쟁 구조가, 그러니까 다당제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래도 공천은 좀 나아질 거라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가지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은 그냥 명단만 올리고 순번은 유권자들이 정하는 개방형 명부라는 방법도 정당이 공천을 개혁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세계적으로 존재하는데, 세 가지 방법을 다 쓸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정당 내부에서 공천을 제대로 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만드는 거는, 아주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드는 건 제가 보기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시도했는데 잘 안 됐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정당 간의 경쟁 구조를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유권자들이 공천한 사람들 명단을 보고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개방 명부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지자체 선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혀 못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된 지도 벌써 뭐 한 20여 년이 넘어갔으니까, 30년 다 돼가니까, 예, 그 지방자치 선거, 특히 지방의회 선거를 보면요. 요즘에는 완전히 지방의원들은 그 양당 국회의원의 가방 못 재요. 아주 공천부터 그놈들이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방자치가 현실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꽃이 되려면 지방의회가 돼야 되고, 또 지방의회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제 국회의원으로도 발전을 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구조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 그 시장, 도지사 이런 것들도 같이 언급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법이 또 따로 논의가 돼야 되는지요. 예. 정리 좀 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까지 같이 논의는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국회의원 선거 하나만 논의하기에도 좀 힘들어서. 그런데 말씀처럼 만약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법이 정리가 되면 바로 지방선거법 논의로 들어가야 되고, 지방선거도 이제 가령 독일이나 유럽 나라들은 지방의회까지도 다 비례대표제로 뽑습니다. 비례대표제로 뽑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나 도지사, 우리 지금 시장도지사는 결선투표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도 결선투표제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뭐 한 20% 30%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생기고 그렇죠.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 얘기도 꼭 나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번에는 국회의원 선거 중심으로 가지만, 말씀하신 지방선거제도 개선, 또 결선투표제 도입 이런 것들이 후속 논의로 바로 이어져서 아마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지방선거 때 이게 선거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지역정당, 로컬 파티가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외국은 보면 대체로 다 로컬 파티가 인정이 돼서 이 전국 정당이 아닌 지역 정당들도 다 후보를 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방선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역 정당이 좀 인정이 되면 지역에서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까 국회의원들 눈치만 보는 그런 게 안 되려면 지역 정치부터 좀 정말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경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령 뭐 강북구는 강북 구민당도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뭐 지역별로 이렇게 좀 기초 지자체 정도에서 지역 정당들이 인정이 되면, 유럽에서는 다 인정이 됩니다. 대체로. 그리고 일본도 그런 지역 정당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 정당을 인정하는 것도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지방선거제도, 대통령 결선투표제, 또 지역정당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후속 논의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된 법안들은 여러 개가 지금 발의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법이 좀 정리가 되면 아마 그 논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질문을 하고 오늘 사실 하성수 변호사님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좀 관심도 가지고 희망을 좀 가져야 돼. 너무 희망 없이 좀 무관심하고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신경질 나가지고 꺼버리는 사람도 많던데 오늘 잘 오셔가지고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참여 선거법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우리 교계에도 오늘 이 하성수 변호사님의 이 강의를 많이 전파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네.